전문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이제 보통 뭐 8시 정도부터 시작이 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하는데요. 9시에 딱 시작하면은 오후에 3시 45분에 선물이 마감될 때까지 계속해서 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시간이 참 빠르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올해 안에는 어떻게 좀 종식이 될 줄 종식은 되지 않더라도 좀 그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줄 알았더니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또 뭐 최근에는 변이가 발생을 했죠. 어쨌든 변이 때문에 또 시끄러운 것 같은데요. 뭐 변이 바이러스가 치명률은 낮다, 그런 또 발표가 있으면서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확산세가 워낙 또 가파르기 때문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한국도 5,000명이 넘어갔죠. 제가 무료 방송에서 10월 정도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한국이 결국은 5,000명이 넘어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는 것 같고요. 이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 같아요. 이건 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는데 역시 가장 큰 문제는 바이러스죠. 역시 그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을 하면서 가파르게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국민들이 너무 지쳤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방역 수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키는데도 지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치명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신경을 덜 쓰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좀 수칙들을 잘 지켜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고비를 잘 넘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개인위생에 신경 많이 쓰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마스크 잘 쓰시고 불안하시면은 장갑 끼고 다니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어쨌든 참 지겹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 내년 말까지는 또 이런 상황이 그걸 견디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시황, 그리고 또 이슈, 추천주 정리, 질문에 대한 답변, 뭐 이런 것들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방송이 좀 도움이 많이 돼야 되는데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먼저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도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조금 약했죠. 예, 코스닥이 오히려 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히려 코스피가 더 강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은 수급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늘은 보면은 역시 그 개인이 매도하고 기관이 매수를 했던 모습인데요.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많이 매수를 해줬어요. 장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거의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초반에는 매도로 출발을 했는데 결국은 뭐 4,000계약 넘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한 6,000계약 정도 매수가 장중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반등하는데 힘을 보탰었던 그런 모습이고요. 삼성전자도 오늘 괜찮았었죠. 네, 삼성전자가 흐름이 좋았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정도 상승하면 코스피는 당연히 하락하지는 않죠. 다른 대형주들이 그렇게 아주 강하지 않았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역시 삼성전자의 힘이 컸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을 보면은 뭐 업종별로 보면은 당연히 전기전자 쪽에 매수가 많이 들어왔었죠. 오늘 수급 보세요. 전체적으로는 기관이 매수를 많이 하고 외국인들은 거의 뭐 매수한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종을 보면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쪽을 많이 당겨줬어요. 그러니까 전기전자의 힘이 강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전자를 제외하고 다른 업종들은 거의 다 매도를 했다는 뜻이겠죠. 외국인들도 단기적으로는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괜찮게 생각을 할 수가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삼성전자가 1월 11일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 빠졌어요. 그리고 10만원 가까이 갔던 금액이 7만원을 이탈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충분히 생겼어요. 단기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최근 또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은 좀 시장이 출렁일 수 있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왜냐면은 좀 불안한 뉴스들이 많죠. 첫 번째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떤 타격, 그리고 변이가 심하게 발생을 하면은 당연히 크든 작든 경제적으로는 조금이라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작년에도 그래서 급락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약발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이 코로나의 어떤 변수가 시장을 흔들 만한 그런 전체적으로 전 세계의 어떤 경제 흐름을 흔들 만한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이미 감안하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발 악재가 있죠. 헝다그룹이 파산하는 게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이제 헝다그룹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부에서도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전에 또 다른 그 그룹이 있었죠. 마윈 회장이 있었던 그 그룹이 무슨 그룹이죠?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뭐 마윈 회장도 거의 공산당에 의해서 잘리다시피 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헝다그룹은 부동산 시장에 전체적으로 어떤 헝다그룹이 파산했을 때 부채라든지 이게 굉장히 큽니다. 엄청난 그 금액들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중국 공산당에서 부동산 쪽이 워낙 거품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오히려 공산당에서 의지를 갖고 또 이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헝다그룹도. 근데 이제 뭐 파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결국은 중국 정부가 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파산을 하게 되면은 중국 정부에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정부에서 의지만 가지면은 중국은 뭐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산 규모가 뭐 어마어마하죠. 그 부동산 중국의 2위 그룹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데 그걸 뭐 900억 정도 이자를 못 내서 파산한다? 그건 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는 그런 또 첩보가 나왔죠. 미국 쪽에서 뭐 CIA나 이쪽에서 정보를 입수를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뭐 푸틴하고 바이든하고 만난다고 그러는데요. 내년 2월 정도에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좋은 뉴스는 아니죠. 어쨌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게 이제 국지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뭐 물론 큰 문제긴 하지만, 그런데 유럽이라든지 또 미국이라든지 이쪽에서 개입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커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좋은 뉴스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무너질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니라고 봐요. 어쨌든 좀 악재가 나오면서 좀 출렁이면서 움직일 수는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최소한 3,000선을 한번 돌파를 해주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물론 추세적으로 조금 더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상승을 한다고 보는데 위쪽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어쨌든 지금은 뭐 시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뭐 한 달, 두 달 정도에 충분히 위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3,000선을 한번 뚫어주면 또 좀 출렁이면서 한번 뚫어주고 좀 이렇게 출렁이는 뭐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큰 조정을 받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한국 시장 보면은 저점 기록 후에 굉장히 견고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사실 불안한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었는데 강했어요. 미국 시장이 최근에 계속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은
계속 반등했다는 거죠. 그만큼 한국 시장이 뭐 지수만 반등했을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괜찮았어요. 그래서 지수가 약간 반등했고요. 개별주들을 보면은 코스피 지수보다는 못했죠. 코스피의 중소형주들 이쪽도 반등이 약간 나오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종목 흐름이 그렇게 아주 강했었던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코스피 대형주가 특히 좀 약했었던 그런 모습인데요. 역시 삼성전자를 제외하면은 전반적으로는 조금 부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코스피 개별주가 조금 더 나았었고요. 근데 코스닥 쪽은 좀 불안한 흐름이 이어졌었던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종목 흐름이 그렇게 아주 좋은 건 아니었어요. 움직이는 종목군들만 움직이고 안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좀 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개선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종목들이 조금 더 나은 흐름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지수도 더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수급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흐름이 괜찮았어요. 개인들이 매도를 했었죠. 그리고 자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고요. 기관도 약간 받쳐주는 그 정도 흐름이 나왔는데 개인들이 또 매수할 타이밍이 됐어요. 그래서 좀 흔들리는 그런 출렁이면서 가더라도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개인들이 또 매수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계속 또 매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게 아주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단기 조정은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우존스는 121선 이탈했죠. 나스닥도 121선을 장중에 이탈했었고요. 근데 S&P는 아직 이탈을 안 했어요. 지금 S&P 500 같은 경우는 보면은 4450 정도, 이 정도까지 한 번 정도는 와주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장중에 오더라도 다시 또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미국의 조정도 거의 끝났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지수가 출렁이면서 계속 빠진다 이런 흐름보다는 약간 출렁이더라도 역시 버티거나 조금 더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뭐 크게 나쁘게 보지는 않고요. 더 반등 가능성이 있고 최소한 3000선 이상으로는 단기적으로 한번 올라갈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코스닥도 결국은 조금 더 강한 모습이 나오겠죠. 왜냐하면은 코스피가 약했을 때는 또 한번 현저하게 좀 밀리는 흐름이 나오는데요. 코스피가 다시 또 어느 정도 버텨주면은 코스닥은 다시 또 힘을 낼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 쪽을 공략을 해보시는 게 크게 무리가 없겠다. 뭐 이 정도로 시황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출렁이는 건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변수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역시 뭐 심하게 빠지거나 계속 빠지거나 하는 흐름보다는 출렁이더라도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는 건 미국 시장의 흐름 이것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슈인데요. 앞에 시황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개를 골라봤습니다. 하나는 헝다그룹 파산인데요. 중국에 이제 국한된 문제인데 중국이 사실 전체적으로 경제 흐름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중국의 어떤 부동산 시장이 붕괴가 된다 완전히 그랬을 때는 또 타격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뭐 중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국의 어떤 경제 규모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헝다그룹이 파산한다고 해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헝다그룹이 죄송합니다. 파산하면서 뭔가 중국 정부에서도 뭐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거 뭐 일부한테만 이익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뭔가 좀 헝다그룹이 잘못 보이긴 한 것 같아요. 헝다그룹이 그동안 엄청난 그런 성장을 했었죠. 근데 이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룹을
파산시키는 게 쉽진 않은데 어떤 그 살리려고 하는 노력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국제적으로 주식시장이나 이쪽 금융시장에는 크게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그 정도 상황은 아니지 않나. 단기적으로 좀 충격을 줄 수는 있겠죠. 근데 추세적으로 뭐 그런 흐름 정도까지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헝다그룹의 파산 소식이 들리면은 하루 이틀 정도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 문제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이제 금요일 오후 그리고 또 주말에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주말에 유료 회원들에게 이렇게 녹화로 전략을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지수는 뭐 조금 더 반등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게 그렇게 크게 보지 않았었던 게 원인 중에 하나죠. 어쨌든 이걸 뭐 크게 봤다고 하면은 좀 많이 출렁이면서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요. 뭐 그렇지 않다고 봤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역시 코로나인데요.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상치 않죠. 지금 국내 오미크론이 최초로 들어왔었던 게 인천의 그 대형교회 목사 대형교회인가요? 저도 이제 자세히는 안 봤는데 어쨌든 목사 부부죠. 두 분이 들어오시면서 확진이 돼가지고 일단 들어왔다. 그리고 지인의 차를 타고 왔는데 백신 방역버스를 타고 왔다 거짓말을 하면서 그게 이제 문제가 확산된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지인 차를 타고 왔다고 했으면은 그 사람들만 격리가 됐으면은 끝날 일인데 그 사람들이 또 전혀 제재를 받지 않고 교회를 나가고 뭐 그 교회 전체 교인이 5,0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요. 뭐 숭이교회인가 그렇다고 해요. 저도 인천에 살았었는데 숭이동에 그렇게 큰 교회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어쨌든 뭐 큰 교회가 있었던 기억은 있는데요. 그 교회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심각하고요. 지금 벌써 한 20명 정도까지 확진이 됐죠. 확진이 되고 있는 거고, 뭐, 확진은 10몇 명, 그리고, 의심 환자는 뭐 10명 이렇게 나오던데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좀 안타깝습니다. 굳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걸 보면은, 예. 뭐, 방송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시면은, 서로 뭐 이렇게 정다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도, 그때도 뭐, 거짓말 때문에 사실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거짓말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도 좀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어쨌든 뭐, 잘 수습이 됐으면 바람이고, 확진자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쉽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요. 정부에서 지금 거리두기를 강화를 하면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충분히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연말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 또 수도권 6명, 지방은 8명으로 줄였지 않습니까? 근데 전처럼 뭐 4명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반발이 엄청 심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12월이라서 음식점 같은 데는 전부 예약을 다 받아놓은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서비스업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정부에서도 굳이 그렇게 강력하게 제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반발이 심하다는 거죠. 자영업자들 반발이 워낙 심하고, 그리고 뭐 또 이제 위드 코로나를 시작을 하면서 어떤 풀어졌던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조인다고 해가지고 잘 될 것 같지도 않고요. 어쨌든 뭐 집에 이제 아이가 있거나 결혼을 한 가정들, 특히 아이가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왜냐하면 특히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 또 학생이 있는 집,
학교를 못 가게 되면은 굉장히 큰 타격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혹시라도 감염이 돼가지고 학교를 가서 그게 확산이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이 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이라든지 또 방역 정책 이런 것들을 잘 따라주는데, 사실 뭐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나 혼자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좀 홀가분한 건 있죠. 특히 나이가 이제 어릴수록 또 치명률이 거의 뭐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백신들을 다 거의 접종을 했지 않습니까? 많이. 그러다 보니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당분간은 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10,000명 넘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방송 듣는 분들이라도 철저하게 위생을 잘 지키셔가지고 좀 코로나의 위험에서 좀 안전하게 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슈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추천주를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자, 지난주 추천주죠. 한국파마. 이 종목은 48,000원, 46,000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분할 매수를 해보자 그랬는데 반등이 좀 나오다가 다시 또 조정을 받고 있어요. 한 10% 정도까지 갔는데, 원래는 이렇게 10% 이상 매수해가지고 상승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본전오면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48,000원, 46,000원 분할 매수해서 대응해보자고 했으니까 한번 그냥 그 기준대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점 이탈하면은 손절하는 게 낫습니다. 단기적으로 코로나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이더니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지금은 뭐 백신주라든지 또 바이오 쪽 이쪽에 움직임이 별로 없고요. 오히려 제지주라든지 또 뭐 그런 쪽에 다른 쪽으로 좀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마 어느 시기가 되면 한 번 정도 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진단키트가 한번 움직이고 그 다음에 또 치료제라든지 백신 이쪽이 한번 움직였고요. 또 최근에는 역시 제지주라든지 뭐 택배 관련주들 이런 쪽으로 좀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순환매가 조금씩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빠지지 않고 버텨주다가 나오면 좋은데 또 지수가 안 좋으면 빠지기도 하니까 기준가는 꼭 잘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아직까지 뭐 2차 매수가가 온 건 아니니까 기준대로 해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추천주가 이게 좀 날라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YM텍 빼놓고는 결과들이 좋지가 않았어요. 최근에 또 지수가 빠지면서도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YM텍은 30% 가까이 갔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 낼 기회는 한번 줬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마음이 기분이 좋았는데 다른 종목들은 좀 부진해서 죄송합니다. 자, 한국파마는 일단은 뭐 기준대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5% 정도 평균가 대비해서 빠지면 바로 손절을 해줘야 돼요. 저점 이탈하면은 또 계속 빠질 수도 있거든요. 또 저점 확인해야 되니까 그때는 손절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가볍게 15% 20% 정도 노리는 정도 대응이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봉추님, 배당주 KTNG하고 기업은행 두 종목에 1,000만원 정도씩 괜찮을까요? 말씀을 하셨는데요. 배당주, 자, KTNG죠. 네, KTNG, 그리고, 이게 또 저렇게 써졌네요. 기업은행. 두 종목에 1,000만원 정도씩 괜찮을까요?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KTNG, 그리고 기업은행.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흐름이 괜찮죠. 그 작년부터 해가지고 쭉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이에요. 보면은 수급이 괜찮아요. 기업은행은 수급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요. 또 최근에는 기관이 매수를 해주면서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흐름이 좋았었는데 단기적으로 급락했었죠. 지수 때문에 같이 급락하고 눌림목 주고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어쨌든 흐름이 괜찮은데요. 배당주는 그래요. 이게 이제 배당을 받기 위해서 매수를 한다. 그러면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배당주는 배당을 받고 나면은 배당락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한번 보실까요? 자, 뭐 꼭 배당주, 그쵸. 배당은 이제 다 나오니까. 기업은행이 지금 예상 배당이 한 6%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배당하고 나서 6% 빠졌어요. 그리고 더 빠졌죠. 자, 이거, 2020년, 이때도 볼까요? 12월 이후에 또 계속 빠졌죠. 자, 2019년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에도 쭉 빠졌었고요. 뭐 물론 이제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빠져가지고 그런 영향도 있는데 어쨌든 배당하고 나면 주로 주가가 빠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KTNG 한번 볼까요? KTNG도 비슷합니다. 배당 이후에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역시 연말 이후에는 주가가 좀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부르는 배당을 많이 하는 배당주라고 하는 종목들은 배당을 하고 나면은 별로 재미가 없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배당을 보고 계속 들고 있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이 배당주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장기 투자를 해야 돼요. 장기 투자. 주가와 상관없이 배당을 받아서 이익을 취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은 뭐 가격에 상관없이 분할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저점 매수를 해야겠죠. 저점에서 사면은 주가도 상승하고 배당하고 좀 빠지더라도 결국은 내가 산 주가보다 더 높으니까 상관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걸 배당을 받고 팔겠다 아니면은 아주 길게 가지고 가지는 않겠다 생각을 하면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배당을 받을 때까지 가지고 있겠다 생각을 하면은 역시 그 주가는 오히려 더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매수를 한다고 하면 반대예요. KTNG나 기업은행이나 주가가 이미 어느 정도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당주들은 보통 지수가 정말 12월에 심하게 출렁이지 않으면은 미리 좀 사는 게 좋아요. 이 종목도 8월이나 9월에 매수를 했거나 KTNG도 마찬가지죠. 8, 9월에 매수를 했으면은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오면서 12월에 오히려 그 배당하기 전에 그냥 팔아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되는데 지금은 좀 애매하죠. 그래서 들어가시려고 하면은 좀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KTNG 같은 경우에는 82,5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1,500원 이하에서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기업은행이 좀 더 강합니다. 그리고 매수를 해서 단기 매매를 하든 아니면은 뭐 배당을 받고 정리를 하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배당락이 발생을 하고 나면은 역시 주가는 대부분 빠져요. 그걸 좀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배당까지 굳이 받을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죠. 내가 매수를 하고 주가가 10% 이상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은 5% 이상만 상승을 해도 배당을 받은 거하고 똑같은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정리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보유한다고 보면은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가격 메리트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사실 저점에서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매력이 떨어진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흐름 자체가 좋아서 아마 좀 조정을 받더라도 더 가기는 할 것 같아요. 내년 그 상반기 정도까지는.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시고 계속 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좀 조정 받았을 때 접근을 해서 좀 끌고 가보셔도 될 것 같고요. KTNG 같은 경우에는 가격 부담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크게 상승한 건 아니니까 조정 시에 접근해서 뭐 가지고 가셔도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단기 매매를 하려고 하신다고 하면은
배당락이 발생하기 전에 12월 27일, 28일 그때 이제 배당락이 발생을 하죠. 하기 전에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당주들은 보통 12월, 11월부터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해서 12월 이렇게 상승을 하니까요. 오히려 8, 9월에 매수를 해서 지수가 정말 심하게 빠지는 정도만 아니라고 하면은 대부분 우량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때 매수를 해보는 게 맞고, 12월에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가격 조정을 받아주면은 하고 아니면 안 한다, 이런 생각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신규주 디어유를 64,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비중이 30%고요. 대응 전략. 자, 디어유 뭐 충청도 사투리 같네요. 네. 디어유 한번 볼까요? 뭐 뜨거운 것에 이렇게 손이나 몸이 이렇게 닿으면은 된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사투리로 하면은 저기 이제 전라도 쪽으로 내려가면은 딘다 그렇게 하고, 충청도 쪽에서는 이제 전라도 쪽에 가까운 쪽에서는 디어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예. 우스갯소리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단기 흐름이 괜찮아요. 그리고 매수 가격이 64,000원인데요. 거의 최저점 매수,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자, 지수가 빠졌을 때 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어요. 보시면은 지금 코스닥이 저점을 찍었던 게 12월 1일입니다. 이때 코스닥이 하락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디어유 64,000원 가격이 온 게 그때예요. 그래서 매수를 굉장히 잘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틀 동안 가격이 왔죠. 어쨌든 매수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수가 반등하면은 단기적으로 이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급락할 때 흐름이 괜찮았던 종목이 빠지면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매수는 잘했다, 그렇게 보시겠고요. 여기서 상승하면은 30% 정도까지 노려보셔도 될 것 같아요. 64,000원 곱하기 30%를 하면은 83,200원인데 한 83,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좀 튀어오르지 않을까. 특별하게 이 종목이 아예 그냥 완전히 끝났다 하거나 아니면 지수가 무너지는 상황만 아니라고 하면은 반등이 한번 나와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30%나 아니면은 조금 무리다 싶으면은 한 20% 정도 그냥 짧게 이렇게 수치를 하셔도 되고요. 흐름이 괜찮아요. 이 종목 보면은 상장하고 나서 급등, 그리고 고점 찍고 나서 쭉 조정받다가 눌림목을 줬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지수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으면은 이 정도에서 다시 반등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은 최소한 9만원 이상은 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수 때문에 밀린 거기 때문에 83,000원 정도는 충분히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지 않고 그냥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한 10% 이상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본전의 절반 매도를 하세요. 비중이 30%가 적은 게 아니니까 절반 매도했다가 그냥 또 다시 반등을 하면 30%를 노려보는 거죠. 그런데 하락하면은 61,000원에 한번 추가를 하셔가지고 평균가 대비해서 손절 마이너스 5%, 수익은 추가까지 되면은 한 20% 정도만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이제 분할 매수를 하게 되고 나서 평균가가 오잖아요. 그러면 절반은 매도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내려왔을 때 다시 또 추가를 해서 단가를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이제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어쨌든 상승하면 30%, 하락하면 본전의 절반 매도하고 아래에서 한 번 더 추가할 것까지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30%가 목표고요. 하락 시에는 본전 절반 매도 후에 플러스 25% 정도 노리거나 61,000원 추가 후에 평균가 대비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플러스 20% 정도 보자.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략대로 해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이 질문은 좀 좋은 것 같아요. 뭐 물론 다 질문은 어떤 질문 하셔도 다 좋습니다. 근데 이건 좀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질문이 이겁니다. 종가 매수를 주로 하는 투자자입니다. 주로 10% 정도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터진 종목을 매수하는데 다행히 작년하고 올해는 장이 좋아서 그런지 100% 이상 벌었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한번 보실까요? 등락 현황을 이렇게 보면은 일단은 거래가 급등한 종목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거래가 터진 종목들 일단은 이렇게 나오고요. 거래량이 뭐 어마어마하게 터진 종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거래가 전일보다 엄청나게 뭐 40배 가까이 터진 이런 종목들도 있죠. 그리고 등락 현황을 보면은 종목들의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래 급등을 보면은 상승하는 상승률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종목을 고른다는 거죠. 10% 정도, 10% 근처에 있는 종목들. 자,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은 액션 스퀘어도 마찬가지고요. 자, 유비벨룩스. 이렇게 이제 종목들이 나오는데요. 자, 일단은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서 상승한 종목들은 한 번 더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음날에도 한 번 정도 더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날에 가지 않더라도 며칠 있다가 결국은 상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래가 이미 크게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가 발생하면서 이렇게 상승한 종목들을 10% 정도에서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거래량 터지면서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일단 10%가 상승했는데 10%가 고가예요. 그러면 이제 가격적으로 봤을 때 오늘 최고가에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면은 종가 자체가 고가라는 건 굉장히 강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건데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런 종목이겠죠. 액션 스퀘어 같은 종목들. 자, 이게 이제 어제가 없었다고 칩시다. 이날만 있다고 오늘 갑자기 급등이 나왔어요. 거래가 급등을 하면서 이것만 보자는 거죠. 어제는 이제 없다고 치고 그러면은 가격적으로 봤을 때 오늘 종가가 10% 정도인데 고가가 20%가 넘어갔어요. 26%.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밀렸기 때문에 이건 고점에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건 뭐 10%에 한번 들어가 보고 아니면은 아래쪽으로 하락하면 밑에서 더 추가해가지고 한 번 더 추가해서 단가를 낮출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격 메리트가 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종가가 고가이면서 10%라고 하면은 10%라는 게 그게 이렇게 아주 그렇게 낮은 가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 정도라고 하면은 어떨까요? 그러면은 가격적으로 크게 부담이 없죠. 자, 엔리 능률
인터파크. 자, 이런 종목들 보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거래가 급등을 하면서 상승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5% 정도 상승한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에서 매수를 하고 조정을 받으면은 아래쪽에서 한 번 더 추가해주면은 거의 뭐 최저가 수준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5%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오늘 가격으로 봤을 때도 더 하락해서 밑에서 추가를 하더라도 오늘 거의 저가 수준에서 다시 한번 추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부담이 없는데요. 10%라는 가격은 약간 좀 부담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5% 정도면은 매수하기에 그렇게 아주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닌데요. 10%라고 하더라도 단기 탄력이 있고 거래량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다음날이나 며칠 사이에 한 번 더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수익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특히나 이제 뭐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테마라든지 이런 것 쪽에 속해 있는 종목이라면은 더 좋겠죠. 그래서 충분히 매수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가격적으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려면은 5% 정도에서 뭐 조정을 받아서 그 정도 왔든 아니면은 5% 정도나 약간 뭐 5%에서 뭐 6%, 7% 정도까지도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10%보다는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어쨌든 1차 매수를 들어가 보는 게 낫지 않겠나. 왜냐하면은 뭐 다음날에 날아갈 수도 있지만은 한 템포 쉬어주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하루 정도 더 빠졌을 때 좀 약간 좀 스트레스 받는다든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뭐 물론 그 최초로 이제 매수를 했던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분할 매수로 계속 단가를 낮출 수는 있습니다. 그런 방법은 상관없다고 봐요. 탄력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뭐 한 번 정도 더 추가를 한다든지 해서 좀 가격적으로 부담 없는 가격에 하려고 하면은 역시 조금 더 낮은 뭐 상승률을 좀 찾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안전하게 하려면은 그게 오히려 낫지 않나. 왜냐하면은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일단은 상승 그리고 특히 이제 양봉으로 마감한 경우에 윗꼬리가 긴 상태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5% 정도면은 충분히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없고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낮은 게 더 낫지 않나. 그런데 지금까지 뭐 그 상황이 계속해서 이렇게 결과가 좋았다고 하면은 저도 뭐 크게 이렇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어쨌든 그거보다는 약간 낮은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질문에서도 그랬어요. 작년하고 올해는 장이 좋아서 그런지 100% 이상 벌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올해는 사실 장이 그렇게 아주 좋은 장은 아니었는데 종목을 잘 고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종가 이런 종목을 매수한다는 것 자체가 또 탄력이 있는 종목을 단기적으로 탄력 있는 종목을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괜찮다고 봅니다. 이런 방법들은 특히나 작년 같은데 작년에 아마 좀 많이 벌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작년은 지수가 계속 상승하던 구간이라서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고 그냥 놔두면은 며칠 있다 가든지 아니면 곧바로 가든지 결국은 가든지 갔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더 컸을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작년보다는 못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수가 이렇게 좋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탄력이 있는 종목들을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시는 방법이 괜찮다고 봐요.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가격적으로 10% 정도 좀 부담스러우니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뭐 25% 30%까지 갔다가 조정을 받으면은 괜찮아요. 분할 매수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1차 매수 하면 되는데 아니면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뭐 5%에서 10% 정도 10%나 뭐 조금 더 넘어가는 정도 상승했는데 10%에 마감을 했다 하면은 다음날 좀 기다렸다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조정을 받은 종목들 적게 상승한 종목을 골라보시는 게 조금 더 부담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이 오늘은 3개밖에 없었어요. 어쨌든 뭐 질문 좀 많이 해주세요. 다양한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은 저도 방송하는데 도움도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또 답변도 드릴 수 있으니까 어떤 질문이든지 괜찮습니다. 뭐 질문 많이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추천주 드리고 오늘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천주는 진도입니다.
진도, 저기 그 제주도 쪽으로 가다 보면은 전라남도 쪽에 진도가 있죠. 진도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면은 지진 관련한 뉴스가 주로 많이 뜨더라고요. 진도 몇 뭐 해가지고. 그런데 자, 오늘 보면은 윤석열 테마가 전반적으로 다 움직였어요. 오늘 그 선거 오늘 어쨌든 그 출범을 했죠. 선거대책본부인가요? 오늘 뭐 생방송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그랬는데 윤석열 테마가 전반적으로 움직였어요. 서현탄 메탈이 상한가를 갔고요. 뭐 주연테크도 상한가를 가고 그랬는데 전반적으로 다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좀 이제 급등했던 종목들은 좀 조정받으면은 접근을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에는 그렇게 움직임이 없었어요. 이 종목은 중간중간에 조금씩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보면은 작년에 많이 움직였었고 여기서 많이 움직였고 또 이렇게 중간에 생각날 잊을만 하면은 한 번씩 이 윤석열 테마가 움직일 때 한 번씩 움직이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은 그래요. 지금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작년에 윤석열 테마에 편입되면서 움직이기 전에 최초로 움직인 가격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부담은 전혀 없어요. 사실 그 워낙 그 가격에 대한 부담이 없는 가격까지 왔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일단 저점 이후에 반등이 충분히 나왔어요. 거의 20% 정도 나왔는데 이 정도면 저점은 찍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지수가 완전히 무너지지만 않으면은 윤석열 테마가 움직일 때 같이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뭐 움직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좀 시간을 갖고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계속 빠지면은 그때는 손절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더 빠지기보다는 역시 한 번 정도 좀 강한 탄력을 보일 수도 있는 종목이 않나 생각을 해서 오늘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테마주들이 급등은 나왔는데요. 조정은 받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그냥 계속 갈 것 같지는 않고 오늘 일시적인 이슈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왔는데 지난주에는 이재명 테마가 움직였고요. 오늘은 윤석열 테마가 움직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씩 이제 꿈틀꿈틀하는데 한번 좀 조정 이후에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정 시에 접근을 해보자는 생각이고요. 기준가는 이렇습니다. 2,750원, 2,600원 이렇게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차까지 되면은 평균가 대비해서 손절 마이너스 5% 2,750원 그러면은 2,675원이에요. 그래서 뭐 2,540원이 마이너스 5%입니다. 2,535원이 저점이니까 저점 이탈하면은 손절하고 아니면은 조금 끌고 가보는 그런 전략이면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단기 움직임이 테마가 괜찮고요. 이 종목도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오늘은 진도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혹시라도 이렇게 분할 매수에서 2차까지 매수가 되면은 평균가 오면은 절반은 매도했다가 다시 또 평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5% 오면은 한 번 더 매수를 해가지고 또 평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5% 수익은 뭐 20% 30% 이상 본다든지 아니면은 쭉 끌고 갈 거라면 테마들이 움직일 때 그냥 좀 끌고 가가지고 좀 수익을 노려보는 그 정도 전략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진도에 대한 전략을 전달해 드렸고요. 오늘 무료 추천주는 진도입니다. 오늘 좀 움직이고 조정은 받을 수는 있는데요. 12월 중순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또 테마주들이 한 번 정도 움직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역시 접근을 해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순서는 다 끝났습니다. 10시 시작했으니까요. 11시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요.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또 월요일부터 늦은 밤까지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고요. 좋은 밤 되시고요. 이번 주에도 성공하는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